퇴직하고 나서 딱 하루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 아침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던 한 남성분이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평소 같으면 오전 9시만 되어도 전화가 몇 통씩 걸려왔거든요. 거래처에서, 부하 직원들한테서, 때로는 윗분들한테서도요. 그런데 그날은 조용했습니다. 10시가 넘어도 11시가 되어도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들 바쁘겠거니 주말이라 그러겠거니 했죠. 그런데 월요일이 되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요일, 수요일이 지나도 전화기는 조용했어요. 30년 넘게 쌓아온 명함첩이 책상 서랍에 그대로 있는데 그 안에 수백 명 중 단 한 명도 연락을 하지 않더랍니다. 이분은 대기업 임원으로 35년을 일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습니까? 회식 자리, 골프 모임, 동문회, 업계 세미나까지. 명함을 주고받으며 형님, 동생 하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직함 하나 없어지니까 그 모든 관계가 마치 처음부터 없던 것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변에서 비슷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퇴직하고 나니 연락이 뚝 끊겼다는 이야기 말이에요. 오늘은 이 불편하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제목부터 좀 도발적이죠. 인맥이 다 부질없는 이유, 은퇴하면 끝이다.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인맥이 전부 가짜라는 건 아니냐, 내가 쌓아온 관계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아실 겁니다. 이건 누군가를 비난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아니 이미 겪고 계실 수도 있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요. 오늘 이 1시간 동안 우리는 함께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볼 겁니다. 평생 쌓아온 인맥은 정말 내 편이었을까요? 그 관계들은 나라는 사람을 본 걸까요? 아니면 내 직함과 권한을 본 걸까요? 은퇴 후에도 남는 진짜 관계는 무엇이며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인맥이 사라진 자리에 우리에게 남는 건 대체 뭘까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왜 인맥을 이토록 믿게 되었는지 그 뿌리부터 찬찬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세대, 특히 지금 50대, 60대, 70대를 살고 계신 분들은 어릴 때부터 한 가지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재산이다. 인맥이 곧 힘이다. 아는 사람 하나가 10번 공부하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말들 기억나시죠? 그 시절엔 정말 그랬습니다. 1970년대, 1980년대만 해도 정보가 귀했어요. 인터넷도 없고 스마트폰은 상상도 못하던 시절이었잖아요. 뭘 알려면 사람한테 물어봐야 했습니다. 어디 가서 뭘 해야 할지, 어떤 회사가 좋은지, 어떻게 하면 일을 따낼 수 있는지. 전부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인맥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좋은 대학 나온 것도 중요했지만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더 중요했어요. 같은 고향 사람, 같은 학교 선후배, 같은 군대 전후. 이런 연결고리 하나하나가 나중에 취직할 때, 사업할 때, 승진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회사 생활을 생각해보세요. 입사할 때도 누군가의 소개가 있으면 훨씬 유리했죠. 일단 들어가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능력이면 윗사람과 친한 사람이 먼저 승진했어요. 중요한 프로젝트는 연줄 있는 사람한테 돌아갔고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모두가 인맥 쌓기에 열중하게 됐습니다. 명함첩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집에도 하나쯤 있으실 겁니다. 두툼한 가죽 케이스에 명함이 빼곡히 꽂혀 있는 거요. 어떤 분들은 명함첩이 몇 권씩 되기도 합니다. 그걸 보면서 뿌듯했던 기억 있으시죠? 나도 이만큼 사람을 아는구나. 이 정도면 웬만한 일은 해결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 말이에요. 골프도 그렇습니다. 골프가 정말 좋아서 치는 분도 계시지만 솔직히 대부분은 인맥 관리 때문에 시작하셨잖아요. 토요일 오전 7시 골프장에 나가서 라운딩하면서 거래처 사장님이랑 친해지고 상사랑 가까워지고 그렇게 맺어진 관계가 나중에 계약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승진에 도움이 되기도 했으니까요. 동문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분기에 한 번씩 모여서 밥 먹고 술 마시는 자리. 겉으로는 추억 이야기하고 근황 나누는 거지만 속내를 보면 다들 쓸모 있는 정보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도움될 만한 사람 하나라도 더 만나려고 나오는 거였어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 시대에는 그게 생존 방식이었어요. 그렇게 안 하면 뒤처졌습니다. 실력만으로는 안 됐어요. 아무리 일을 잘해도 연줄이 없으면 기회조차 오지 않는 세상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인맥을 넓히고 퇴근 후에도 주말에도 명절에도 쉬는 시간이 따로 없었어요. 가족보다 회식이 우선이었고 아이들 운동회보다 접대 골프가 중요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인맥이 넓은 사람이 승승장구했어요. 출세도 빨리 하고 돈도 많이 벌었죠. 그러니 더욱더 인맥이 중요하다는 믿음이 강해졌습니다. 역시 사람이 재산이구나. 인맥이 곧 경쟁력이구나. 그렇게 확신하게 됐어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인맥이라는 게 정확히 뭐였는지, 그 관계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있었나요? 그냥 사람 수만 세었지, 그 사람들이 왜 나와 연결되어 있는지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들이 나를 좋아해서 만나는 건지, 아니면 내가 가진 뭔가가 필요해서 만나는 건지, 그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다. 명암첩을 다시 한번 펼쳐보세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만나고 싶어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직함이 사라지고 돈도 없고 힘도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연락하고 싶어 할 사람 말이에요. 10명? 5명? 아니면 1명이라도 있을까요?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그건 아마도 이미 답을 알고 계시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건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랬습니다. 인맥이라는 환상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은퇴라는 순간이 와서야 그 환상이 깨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은퇴가 인맥을 무너뜨리는 진짜 이유, 그 핵심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인맥이 무너지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관계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성격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것들에 끌려서 만나는 거예요. 학창 시절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아무도 돈이 없었고 권력도 없었죠. 그냥 같이 있으면 즐겁고 이야기가 통하고 마음이 편해서 만났습니다. 이게 사람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두 번째는 역할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내가 어떤 직책에 있는지, 무슨 권한을 가졌는지,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 그런 게 중요한 거죠. 회사 생활하면서 만난 사람들 대부분이 여기에 속합니다. 거래처 사장님, 상사, 부하 직원, 같은 부서 동료. 이들은 내가 누군지보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있어요. 물론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엔 역할로 만났다가 나중에 사람으로 가까워지기도 하고 반대로 친구였다가 일 때문에 관계가 변하기도 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회사 생활에서 만난 사람들은 역할 관계가 훨씬 강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은퇴하면 뭐가 사라지나요? 바로 역할이에요. 과장, 부장, 이사, 임원. 이런 직함이 없어집니다. 그와 함께 권한도 사라져요. 계약을 따낼 수 있는 힘,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권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력. 전부 없어지죠.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 있을 때는 업계 동향도 알고 내부 정보도 있고 앞으로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될지도 알았어요. 그런데 퇴직하면 그런 정보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습니다. 회의에도 참석 안 하고 보고도 받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역할로 맺어진 관계는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서로에게 필요한 게 없거든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제가 부장이었을 때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저한테 연락하던 사람들이 왜 연락했을까요? 거래처에서는 계약을 따내거나 유지하려고 연락했어요. 팝도 사주고 골프도 치자고 하고. 겉으로는 친한 척했지만 속내를 보면 비즈니스였죠. 제가 결정권자니까 저를 잘 대해야 유리했던 겁니다. 부하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잘 보여야 인사평가를 잘 받고 승진도 빨리 하니까요. 그래서 명절 때 선물도 보내고 제 말에 웃어주고 회식 자리에서 술도 따라주고. 이게 다 역할 때문이었어요. 심지어 윗분들도 그래요. 저를 통해서 부서를 컨트롤하고 실적을 관리해야 하니까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제가 일을 잘하면 그분들 성과가 되니까요. 그런데 제가 퇴직하면요? 거래처 입장에서 저는 이제 아무 쓸모가 없어요. 계약 결정권도 없고 정보도 없으니까요. 오히려 새로운 부장님한테 잘 보이는 게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저한테 쓰던 시간과 돈을 그쪽으로 돌리는 거죠. 부하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더 이상 평가권자가 아니니까 굳이 연락할 이유가 없어요. 새 상사가 생겼으니 그분한테 집중하는 게 당연하죠. 윗분들은 어떨까요? 저를 통해서 얻을 게 없어졌으니 관심이 사라집니다. 가끔 예의상 안부 전화는 할 수 있어도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거나 밥 먹자고 하지는 않아요. 이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나쁜 사람들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조직이 돌아가는 방식이 그런 거예요. 역할이 있을 때는 그 역할을 중심으로 관계가 형성되고
역할이 없어지면 관계도 흐려지는 겁니다. 여기서 더 아픈 건 이 과정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가 이제 당신 쓸모없으니까 연락 안 할게요 라고 대놓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점점 연락이 뜸해져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다가 석 달에 한 번이 되고 6개월에 한 번이 되고 그러다 보면 1년, 2년이 지나도 안 만나게 됩니다. 전화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가끔 걸려오다가 점점 뜸해지고 나중엔 아예 안 걸려오죠. 더 슬픈 건 내가 먼저 연락하면 상대방이 귀찮아한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통화할 때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아요. 아, 네네. 잘 지내죠? 그래요. 바빠서 연락 못했네요. 이런 식으로 대충 넘어가려고 합니다. 밥 먹자고 하면 요즘 너무 바빠서요. 나중에 시간 되면 연락드릴게요라고 하고는 그 나중이 오지 않아요. 몇 번 그런 일을 겪으면 더 이상 먼저 연락하기가 무서워집니다. 내가 부담스러운 사람이 된 건가? 쓸모 없어진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점점 움츠러들게 돼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명함첩에 가득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사실상 연락할 수 없는 사람들로 바뀝니다. 번호는 남아있어도 전화 걸 수 없는 번호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은퇴가 인맥을 무너뜨리는 메커니즘입니다. 역할이 사라지면서 역할로 맺어진 관계도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가 평생 쌓아온 인맥의 대부분은 역할 관계였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배신일까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관계에 집중하는 게 당연하죠. 마치 우리가 현역이었을 때 은퇴한 선배님들한테 자주 연락 안 했던 것처럼요. 그때는 우리도 바빴고 지금 일하는 사람들한테 신경 쓰느라 여유가 없었잖아요. 이제 그 입장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은퇴한 선배님 입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닫죠. 아, 그때 그분들도 이런 기분이었구나. 다음 시간에는 이런 경험을 실제로 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루아침에 고립된 사람들, 그들은 무엇을 느꼈고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김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62세, 대기업에서 35년을 일하고 임원으로 퇴직하신 분이에요. 김 씨는 젊었을 때부터 일 잘하기로 소문났습니다. 능력도 있었지만 사람 관리도 뛰어났어요. 후배들은 잘 챙겨주고 선배들한테는 예의 바르게 대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맥이 넓어졌죠. 회사 안팎으로 아는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명함천만 5건이었어요. 한 권에 100장씩 들어가니까 총 500명 정도 되는 셈이죠. 골프 모임도 3개나 있었고 동문회도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한 달에 회식이 10번도 넘게 있었을 정도예요. 그분은 이렇게 생각했대요. 이 정도면 은퇴해도 걱정 없겠다. 뭔가 일을 해도 도와줄 사람들이 많으니까. 실제로 퇴직 전날까지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인사했습니다. 형님, 퇴직하셔도 자주 연락드릴게요. 언제 한번 골프 치러 가시죠. 형님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듣고 뿌듯했대요. 그런데 퇴직하고 한 달이 지났을 때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답니다. 전화가 줄었어요. 예전엔 하루에 10통 이상 걸려오던 전화가 일주일에 2~3통으로 줄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보험 세일즈나 은행 상품 권유 전화였어요. 처음엔 다들 바쁘겠지 하고 넘겼답니다. 그런데 석 달, 6개월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먼저 연락을 해봤대요.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후배한테 전화를 걸었죠. 야, 나 김 부장인데. 아니지, 이제 부장 아니고 그냥 김 아무개지. 하하,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 후배 목소리가 어색했답니다. 아, 예. 형님, 잘 지내시죠? 전 그냥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 바쁘겠지. 그래도 한번 보자. 밥이나 한번 먹자. 아, 그게요. 요즘 프로젝트가 있어서 주말에도 출근하고 있어요. 나중에 좀 여유 생기면 연락드릴게요. 그 나중은 오지 않았답니다.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연락이 없더래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연락해봤어요.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처음엔 반갑게 받아주는 것 같다가도 만나자는 이야기만 나오면 슬슬 피하더랍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요. 다음에요. 시간 되면 제가 연락드릴게요. 이런 식이었죠. 김 씨는 그때 깨달았답니다. 아, 나는 쓸모가 없어진 거구나. 이 사람들한테는 김 부장, 김 이사가 필요했지. 그냥 김 아무개는 필요 없었던 거구나.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골프 모임이었대요.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나가던 모임인데 퇴직하고 나니 연락이 안 오더래요.
궁금해서 총무한테 전화했더니 아, 형님. 요즘 멤버들 스케줄이 안 맞아서 모임을 잠깐 쉬고 있어요 라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나중에 SNS를 보니 그 모임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어요. 단지 자기한테만 연락을 안 한 거죠. 왜냐하면 김 씨는 이제 현역이 아니니까요. 골프 모임도 사실은 네트워킹의 장이었는데 은퇴한 사람은 그 네트워킹에 도움이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제외된 겁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느꼈어요. 내가 사라진 게 아니라 내 쓸모가 사라진 거구나. 사람들은 나를 본 게 아니라 내 자리를 본 거였구나. 정말 허무하더라고요. 35년 동안 뭘 한 건가 싶었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 박 씨입니다. 58세, 작은 사업을 하다가 정리하신 분이에요. 박 씨는 20년 넘게 제조업을 했습니다. 직원도 20명 정도 있었고 매출도 꽤 괜찮았어요. 그러다 보니 거래처도 많았고 업계에서 아는 사람도 많았죠. 특히 박 씨는 사람 챙기는 걸 좋아했습니다. 거래처 사장님들 생일이면 꼭 선물을 보냈고 명절 때도 빠짐없이 인사했어요.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들도 많았죠. 자금이 급한 사람한테는 외상으로 물건을 주기도 하고 힘든 일 있으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확신했어요. 나한테는 진짜 친구들이 많아. 이 사람들은 내가 힘들 때도 곁에 있어줄 거야. 실제로 사업할 때는 정말 그랬거든요. 어려운 일 있으면 다들 도와줬어요. 그런데 사업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경기가 나빠지고 경쟁이 심해지면서 버티기 어려워진 거죠. 빚은 없이 정리했지만 여윳돈도 없었어요. 이제 뭘 할까 고민하면서 그동안 알던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하려고 연락했답니다. 첫 번째로 전화한 사람은 15년 동안 거래하던 업체 사장님이었어요. 그분도 나이가 비슷하고 그동안 친하게 지냈거든요. 밥도 자주 먹고 가족 이야기도 나누는 사이였죠. 사장님, 저예요. 박아무개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 박 사장. 그래, 오랜만이네. 사업 정리했다고 들었어. 고생 많았네. 네, 여러 가지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요즘 뭐 괜찮은 거 없을까 해서요. 사장님 인맥도 넓으시고 하니까 혹시 소개해 주실 만한 일자리나 사업 아이템 같은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답니다. 그리고 이런 대답이 돌아왔어요. 아, 글쎄. 요즘 경기가 다들 안 좋아서 말이야. 나도 우리 일 하기에도 빡빡한데 솔직히 뭘 소개해 드릴 만한 게 없네. 미안해. 나중에 뭐 좋은 거 있으면 연락 줄게. 박 씨는 그 말을 듣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대요. 예전 같으면 그래?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보자. 같이 고민해보자 이랬을 텐데 너무 쉽게 거절하더래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연락해봤어요. 반응은 거기서 거기였습니다. 다들 바쁘다, 여의치 않다, 나중에 연락하겠다. 이런 식이었죠. 그러면서 정작 나중에 연락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가장 배신감을 느낀 건 자기가 예전에 도와줬던 사람이었답니다. 그 사람이 자금 위기에 빠졌을 때 박 씨가 몇천만 원어치 외상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 다른 데서는 다 거절당했는데 박 씨만 믿어주고 물건을 준 거죠. 그때 그 사람이 눈물까지 흘리면서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사장님은 제 은인입니다 했었대요. 그런데 막상 박 씨가 어려워지니까 그 사람 전화를 안 받더래요. 몇 번을 걸어도 지금 통화 중이거나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만 나오고 나중에 문자를 보냈더니 죄송합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라는 답만 왔답니다. 박 씨는 그때 깨달았대요. 아, 그때 그 사람이 고마워한 건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을 외상으로 준 사장이었구나. 은인이라고 한 건 박아무개가 아니라 박 사장이었구나. 박 씨는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씁쓸하다고 합니다. 배신감보다는 내가 바보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친구라고 생각한 건 나뿐이었구나. 상대방은 그냥 거래처, 비즈니스 파트너로만 봤던 거죠. 세 번째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이 씨라는 분인데요. 55세에 명예퇴직을 했어요. 이 씨는 원래 성격이 내성적이었답니다. 사람 만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회사 생활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인맥을 넓혔어요. 안 그러면 일하기 어려우니까요. 억지로 웃으면서 회식에 참여하고 주말 골프도 나가고 명절 때 선물도 돌리고 솔직히 하나도 즐겁지 않았지만 그게 직장 생활이니까 참고 했답니다. 그런데 명예퇴직을 하고 나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한테서 연락이 안 오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하더래요. 아, 이제 억지로 웃을 필요가 없구나. 싫은데 만날 필요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해방감을 느꼈답니다. 물론 처음에는 섭섭했어요. 그래도 10년, 20년 같이 일했는데 이렇게 연락도 안 하나? 하는 서운함이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라고 받아들이게 됐답니다. 이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저도 그 사람들한테 진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일 때문에 만난 거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마찬가지겠죠. 서로가 서로한테 관심 없었던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나니까 오히려 편해졌어요. 이제 진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만 만나면 되니까요. 이 씨는 지금 옛날 학창시절 친구 두세 명하고만 가끔 만난답니다. 숫자는 줄었지만 만날 때마다 진짜 즐겁대요. 억지로 웃을 필요도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으니까요. 세 분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상황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은퇴하거나 사업을 정리하면서 인맥이 사라지는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았어요. 그 많던 사람들 중에 진짜는 별로 없었다는 걸요. 이게 슬픈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걸 인정하는 게 첫걸음이에요. 인정해야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인맥이 남긴 가장 큰 상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인맥이 사라질 때 가장 아픈 게 배신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배신은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나를 해치는 거잖아요. 뒤통수를 치거나 나쁜 말을 퍼뜨리거나 그런 거요. 그런데 은퇴 후에 겪는 건 배신이 아니에요. 그냥 무관심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미워해서 안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관심이 없어서 안 만나는 거예요. 나쁜 감정도 없고 좋은 감정도 없어요. 그냥 아무 감정이 없는 겁니다. 이게 훨씬 더 아파요. 배신당하면 적어도 화라도 낼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쁜 놈이야 하면서 분노라도 할 수 있죠. 그런데 무관심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잘못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안 연락하는 것뿐이니까요.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차라리 싸우고 헤어지면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그냥 조용히 사라지니까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고 그냥 점점 멀어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관심의 가장 큰 문제는 내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구나. 내가 있든 없든 저 사람들 삶은 계속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존감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평생을 인맥을 쌓으면서 살아온 분들한테는 더 큰 타격이에요. 자기 정체성의 상당 부분이 사람들한테 둘러싸인 나, 인맥이 넓은 나였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사라지니까 나는 대체 누구인가 하는 혼란이 오는 거죠. 내가 잘못 살아온 건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30년, 40년을 일하면서 인맥 쌓느라 주말도 없이 살았는데 결국 남는 게 없으니까요. 가족한테 소홀했던 것, 취미 생활 못한 것, 건강 챙기지 못한 것, 이런 게 후회로 밀려옵니다. 그때 골프 치러 다니지 말고 가족이랑 시간 보낼 걸. 회식 자리에서 억지 웃음 짓지 말고 집에 일찍 들어갈 걸. 명함 모으지 말고 진짜 친구 하나라도 제대로 사귈 걸. 이런 후회들이에요. 더 심각한 건 이게 우울증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은퇴 후 2년 이내에 우울증을 경험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사회적 고립입니다. 매일 출근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다가 갑자기 집에만 있으니까 외로워요. 전화도 안 오고 약속도 없고 하루 종일 TV만 보다가 저녁에 배우자한테 오늘 누구 만났어? 물어보면 아무도 안 만났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아무도 나한테 관심 없어. 나는 이제 끝났어. 이런 생각들이 반복되면서 점점 우울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계속 일할 걸 그랬어요. 돈은 좀 덜 벌어도 사람들이랑 부대끼면서 사는 게 나았을 것 같아요. 지금은 돈은 있는데 쓸 데가 없어요. 만날 사람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냥 시간만 보내다가 죽는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생을 일하고 돈 벌고 성공하려고 달려왔는데 정작 은퇴하고 나니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외롭고 허무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잘못 봐서도 아니고 인생을 잘못 살아서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시대가 그랬고 시스템이 그랬어요. 인맥이 곧 경쟁력이라고 배웠고 사람이 재산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관계를 쌓은 거예요. 다만 우리가 몰랐던 건 그 관계의 본질이 뭔지였어요. 그게 역할 관계인지 사람 관계인지 구분하지 못했던 거죠.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아무도 그런 걸 가르쳐 주지 않았으니까요. 오히려 반대로 가르쳤어요. 모든 관계가 다 인맥이고 다 소중하다고. 명함 한 장이 금이라고. 그렇게 배웠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책하지 마세요.
내가 바보였다. 내가 멍청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 시대에 맞게, 그 시스템 안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다만 이제는 알게 된 거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을요.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진짜 관계를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늦지 않았어요. 아직 시간은 충분히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끝까지 남는 관계는 무엇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관계가 은퇴와 함께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끝까지 남는 관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관계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 이해관계가 없던 시절의 인연입니다. 학창 시절 친구들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아무도 돈도 없었고 권력도 없었죠. 그냥 같이 놀면 재미있고 이야기하면 즐거워서 만났어요. 그때 맺은 관계는 순수해요. 서로한테 바라는 게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30년, 40년이 지나도 그 친구들은 남아있어요. 가끔 만나면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요. 직함도 필요 없고 명함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야 하고 부르면 왜 하고 대답하는 사이죠.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중학교 때 친구 셋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1년에 한두 번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중학생이 돼요. 서로 놀리고 옛날 이야기하고.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 친구들 앞에서는 제가 무슨 직책이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친구니까요. 이런 관계가 진짜예요. 나이 들어서 만난 사람들 중에도 이런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취미 활동을 같이 하면서 만난 사람들이 그래요. 등산 동호회, 사진 동호회, 독서 모임 같은 데서 만난 사람들은 서로한테 바라는 게 없어요. 그냥 같은 걸 좋아해서 모인 거니까요. 둘째, 성공보다 실패를 함께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했을 때 주변에 모여들어요. 그런데 실패했을 때는 다 떠나죠. 그래서 진짜 친구는 실패했을 때 옆에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사업 망했을 때, 직장 잘렸을 때, 건강 잃었을 때. 그때 찾아와서 괜찮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하고 격려해주는 사람. 돈을 빌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곁에 있어주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한 분의 이야기예요. 사업이 어려워져서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을 때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났대요. 그런데 한 친구만 남았답니다. 그 친구가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와서 같이 등산을 갔어요. 돈을 준 것도 아니고 사업을 도와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같이 산을 오르면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친구가 없었으면 못 버텼을 거예요. 사업 이야기는 거의 안 했어요. 그냥 산 오르면서 세상 이야기, 옛날 이야기하고. 그게 큰 힘이 됐어요. 돈으로 도와주는 것보다 그렇게 옆에 있어주는 게 더 큰 도움이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진짜 친구예요. 성공했을 때 축하해주는 사람은 많아요. 하지만 실패했을 때도 곁에 있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 드문 사람이 진짜인 거죠. 셋째, 말없이 안부를 묻는 관계입니다. 진짜 관계는 자주 만나지 않아도 돼요. 1년에 한 번 만나도 2년에 한 번 만나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서로가 서로를 걱정한다는 거예요. 명절 때 짧은 문자 하나. 잘 지내? 이게 큰 의미예요. 바쁜 와중에도 나를 생각해 준다는 거니까요. 또는 뉴스에서 안 좋은 일 봤을 때 너네 동네 아니야? 괜찮아? 하고 묻는 전화. 이런 게 진짜 관심이에요. 반대로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관계는 가짜예요. 6개월, 1년 동안 연락 없다가 무슨 부탁할 일 있을 때만 전화하는 사람. 오랜만이다. 그동안 잘 지냈지?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건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필요에 의한 거래일 뿐이죠. 진짜 관계는 주고받는 게 없어도 유지돼요. 내가 뭘 해줄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나라는 사람이 좋아서 연락하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예요. 그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테스트가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게 됐을 때를 상상해 보는 거예요.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직함도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 아니, 평범하다기보다는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 그런 내가 됐을 때 이 사람이 여전히 나한테 연락할까? 만나고 싶어 할까?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 관계는 역할 관계예요. 만약 그래도 만날 것 같아라면 그건 사람 관계의 가능성이 높아요. 또 하나 테스트는 상대방이 나한테 바라는 게 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보, 인맥, 돈, 권한? 뭔가 구체적으로 바라는 게 있다면 그건 이해관계예요. 반면에 딱히 바라는 게 없고 그냥 만나면 좋아 보인다면 그건 순수한 관계일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어떤 기분인지 체크해 보세요. 편한가요? 불편한가요? 진짜 관계는 편해요. 굳이 좋은 모습만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실패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약한 모습도 보여줄 수 있어요. 반면에 가짜 관계는 불편해요.
항상 좋은 척해야 하고 잘 나가는 척해야 하고 약점 보이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관계는 피곤해요. 그리고 그런 관계는 오래가지 못해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진짜 관계가 몇 개나 있나요? 10개? 5개? 아니면 하나?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10개의 가짜보다 하나의 진짜가 나아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진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 후 또는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새로운 인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뭔가 또 사람을 만나고 모임에 나가고 그래야 할 것 같은 강박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넓은 인맥이 아니라 깊은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명함첩에 500명이 있어도 정작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인가요? 차라리 3명이라도 진짜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는 게 훨씬 나아요. 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조사했더니 친구 숫자가 많은 게 아니라 친밀한 관계가 있는 게 중요하더래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깊은 대화를 나누는 친구 2~3명이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지인 100명보다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넓이가 아니라 깊이예요. 새로운 사람 100명 만나는 것보다 지금 있는 사람 1명과 더 깊어지는 게 나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 연락하고 싶은 사람 명단을 만드세요. 지금 당장 떠오르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가요? 학창시절 친구? 옛날 직장 동료? 동네 이웃? 누구든 좋아요.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연락하세요.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거창한 이유 필요 없어요. 그냥 생각나서 보고 싶어서. 그걸로 충분해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오랜만에 연락하면 상대방도 의아해할 수 있죠. 하지만 괜찮아요. 솔직하게 말하세요. 나이 드니까 옛날 사람들이 그리워져서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이해해줘요. 둘째, 정기적으로 만나는 약속을 만드세요. 한 달에 한 번 또는 석 달에 한 번. 날짜를 정해놓고 만나는 거예요. 매달 첫째 주 토요일에 만나자 이런 식으로요. 정기적으로 만나면 관계가 깊어져요. 매번 근황부터 이야기할 필요 없이 지난번 이야기에서 이어서 할 수 있거든요. 마치 연속극 보는 것처럼 서로 삶의 스토리를 공유하게 돼요. 셋째,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이해관계 없는 곳에서 만드세요. 취미 활동이 좋아요. 등산, 사진, 독서, 그림 그리기, 뭐든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순수해요. 한 분이 60세에 수채화를 시작했대요. 문화센터에서 배우는데 거기서 비슷한 또래 분들을 만났어요. 다들 퇴직하고 취미로 그림 그리러 오신 분들이었죠. 처음엔 그냥 그림 이야기만 하다가 점점 인생 이야기도 나누게 됐대요. 서로 퇴직 후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가까워졌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그 친구들은 제가 무슨 일 했는지 잘 몰라요. 알려고도 안 해요. 그냥 같이 그림 그리는 친구일 뿐이에요. 그게 참 좋아요. 아무 부담 없이 만날 수 있으니까요. 넷째, 베풀려고 하지 마세요. 은퇴 후에 새로운 인맥을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뭔가를 베풀어야 사람들이 모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밥을 사거나 선물을 주거나 뭔가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렇게 만든 관계는 오래가지 못해요. 베푸는 동안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베풀 수 없게 되면 다들 떠나요. 그리고 베푸는 사람도 힘들어요. 계속 주기만 하면 지치거든요. 진짜 관계는 주고받는 게 균형이 맞아야 해요. 내가 줄 때도 있고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위로받고 때로는 내가 위로해주고 이런 게 건강한 관계예요. 다섯째, 혼자 있는 시간도 소중히 여기세요. 많은 분들이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자꾸 사람을 만나려고 해요.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해요. 혼자 있어야 나를 돌아볼 수 있어요. 내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런 걸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렇게 나를 알아야 나와 맞는 사람도 찾을 수 있어요. 혼자 산책하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책 읽고 이런 시간이 낭비가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채우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를 채워야 다른 사람한테도 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한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누가 떠오르나요? 오랫동안 연락 못한 그 사람, 보고 싶었던 그 사람. 오늘, 지금 당장 연락해 보세요. 문자 한 통이면 돼요. 오랜만이야. 잘 지내? 이렇게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 한 통의 문자가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아니, 어쩌면 오래된 관계의 재시작이 될 수도 있죠. 용기 내세요.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설령 상대방이 바빠서 답장 못해도 괜찮아요. 적어도 여러분은 시도했으니까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반가워해요. 누군가 자기를 기억하고 연락한다는 게 고마운 일이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인맥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남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평생 쌓아온 인맥이 사실은 모래성 같았다는 것, 은퇴하면서 그게 무너졌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상처받고 외로워하고 자존감을 잃었다는 것.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인맥이 무너지고 나면 처음엔 텅 빈 느낌이 들어요. 그동안 그 많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나 싶고 나 혼자만 남은 것 같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돼요. 나는 혼자가 아니라 가벼워진 거라는 걸요. 생각해보세요. 500명이 들어있던 명함첩, 그거 들고 다니느라 얼마나 무거웠나요? 매주 회식, 매달 골프, 끊임없는 전화와 문자. 그거 유지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제 그 짐을 내려놓은 거예요. 더 이상 억지 웃음 짓지 않아도 되고, 싫은 사람 만나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보지 않아도 돼요. 이게 자유예요.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엔 사람들이 안 연락해서 서운했는데, 나중엔 고맙더라고요. 덕분에 내가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이제는 의무감으로 만나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내가 원해서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훨씬 행복해요. 인맥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건 진짜 나예요. 직함 뒤에 숨지 않는 나, 명함 없이도 당당한 나. 그 나를 발견하는 게 은퇴 후의 과제예요. 많은 분들이 정체성의 위기를 겪어요. 나는 대리였다, 나는 과장이었다, 나는 부장이었다. 그렇게 자신을 정의했는데 그 직함이 없어지니까 나는 대체 누구인가 하는 혼란이 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은 직함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한 사람의 인간이에요. 누군가의 부모이고 배우자이고 친구이고 또 누군가에겐 존경받는 어른이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배이고. 직함은 일시적인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은 영원해요. 내가 누구인지,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이런 게 진짜 나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걸 찾을 시간이에요. 평생 바빠서 못했던 거 해보세요. 하고 싶었던 거 해보세요. 누가 뭐래도,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그림 그리고 싶으면 그리고, 여행 가고 싶으면 가고, 책 쓰고 싶으면 쓰고. 이제는 내 인생이에요.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또 하나, 인맥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건 진짜 관계예요. 가짜들이 떠나고 나니까 진짜가 보이기 시작해요. 수백 명이 사라지고 나서 딱 3명이 남았다면 그 3명이 진짜예요. 그들이 여러분의 진짜 친구예요. 그리고 그 3명이면 충분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수백 명의 지인보다 3명의 진짜 친구가 훨씬 큰 힘이 돼요. 외로울 때 전화할 사람, 기쁠 때 함께 기뻐할 사람, 슬플 때 위로해줄 사람.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거면 돼요. 더 이상 인맥 숫자로 자신을 평가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인맥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건 지혜예요. 우리는 이제 알아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을요. 역할 관계와 사람 관계의 차이를요. 이건 값진 경험이에요. 젊은 사람들한테 이 지혜를 나눠줄 수 있어요. 인맥에 너무 목매지 마라. 진짜 관계를 만들어라. 직함이 아니라 사람으로 만나라. 이런 조언을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조언은 젊은 사람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지금 우리가 걸었던 길을 걷고 있으니까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인맥이 사라지는 것도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에요. 가짜가 떨어져 나가고 진짜만 남는 시작이에요.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우는 시작이고, 진짜 나를 찾는 시작이고, 깊은 관계를 만드는 시작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같은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한테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용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부터라도 진짜 관계를 만들어갈 용기요. 명심하세요. 인맥 500개보다 친구 1명이 나아요. 명함첩 5건보다 진심 한 통의 전화가 나아요. 숫자가 아니라 깊이예요. 넓이가 아니라 진심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직함이 없어도, 권한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여러분은 그 자체로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제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은퇴 후 관계가 어떻게 변했나요?
또는 지금 진짜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도 같은 고민을 하는구나.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면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함께 나누면 서로 위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취미를 일로 만드는 법, 제2커리어를 시작하는 법, 그리고 진짜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법, 이런 주제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모작이 행복하고 의미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의 아파트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요즘 해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한국에 처음 온 미국인이 자기가 머물고 있는 아파트 내부를 하나하나 촬영한 영상입니다. 이 사람이 벽에 달린 작은 화면 하나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패널 하나로 오늘 날씨도 확인하고 현관 앞에 누가 서 있는지도 볼 수 있고 방마다 온도를 따로 설정할 수도 있고 심지어 내 차가 주차장에 들어오면 알림까지 울린다. 미국에서는 100만 달러짜리 집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본 적이 없다. 이 영상 하나에 댓글이 수만 개가 달렸습니다. 한국 아파트는 2050년에서 온 것 같다. 바닥에서 열이 올라온다고? 그것 하나만으로도 럭셔리 아파트 아닌가? 지하 주차장 바닥이 집 안거실보다 깨끗하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 현관문을 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그 평범한 일상이 전 세계인들에게는 기적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이 세계인들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눈부신 K 아파트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거기에는 화려함이 아니라 눈물이 있습니다. 피와 땀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무너져 내린 건물 잔해 아래에서 영영 돌아오지 못한 34개의 소중한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자촌에서 시작해 무너진 아파트의 눈물을 딛고 마침내 세계 1위 주거 강국이 된 대한민국. 그 50년 대서사시의 주인공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1960년대 서울 기억나십니까? 한국전쟁이 끝나고 휴전선이 그어지고 한강을 건너는 것이 자유로워지자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서울로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고향에서는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없었습니다. 논밭을 읽어봐야 입에 풀칠하기도 빠듯했고 도시에 가면 공장이라도 다닐 수 있다는 소문에 보따리 하나 어깨에 메고 서울행 완행열차에 올라탔습니다. 아버지는 막노동이라도 하겠다 했고 어머니는 식모살이라도 하겠다 했습니다. 자식들만 잘 먹이면 된다. 그 한마디로 고향 땅을 등졌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도착해보니 살 곳이 없었습니다.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새빵을 구할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산비탈로 올라갔습니다. 남산 자락으로, 와우산으로, 인왕산으로, 관악산으로 비탈진 언덕에 나무 기둥을 밟고 합판 조각을 대고 양철 지붕을 올렸습니다. 그것이 집이 되었습니다. 비가 오면 지붕의 양철판 틈새로 빗물이 줄줄 새 들어왔습니다. 양재기를 여기저기 놓아 빗물을 받으면서도 가족들은 서로 끌어안고 밤을 보냈습니다. 겨울이 오면 문틈으로 칼바람이 스며들었고 연탄 하나가 온 가족의 생명줄이었습니다. 밤새 연탄불이 꺼지지 않게 지키는 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일과였지요. 화장실은 집 안에 없었습니다. 동네 꼭대기에 있는 공동 화장실까지 캄캄한 밤길을 손전등 하나 들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수돗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네 공동 수도꼭지 하나를 수십 가구가 나눠 썼습니다. 아침이면 물 양동이를 이고진 아낙네들의 줄이 골목길을 가득 메웠습니다. 방 한 칸에 온 가족이 다닥다닥 붙어 잤습니다. 아이들은 머리와 발을 번갈아가며 누웠고 부모님은 방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아이들이 다 잠든 뒤에야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불평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라는 그 막연한 믿음 하나로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때 서울의 무허가 건축물이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13만 6천여 동.
서울 곳곳의 산자락마다, 하천변마다, 철로 옆마다 판자집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산 전체가 누더기 천을 덮어쓴 것 같았습니다. 1967년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문이 뜻밖의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남산자락과 청계천 일대의 판자촌 풍경이 미국 텔레비전을 통해 전 세계에 그대로 생중계된 것입니다. 나라 망신이다. 여론이 들끓었고 정부는 다급해졌습니다. 저 판자촌을 당장 없애야 한다. 대신 아파트를 지어서 사람들을 넣어라. 이것이 대한민국 아파트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작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급하게, 너무나 졸속으로, 너무나 부실하게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처참했습니다. 1968년 12월 3일, 서울시는 대대적인 시민아파트 건립계획을 발표합니다. 1년 만에 32개, 지구, 400여 동, 15,800가구가 넘는 아파트를 한꺼번에 짓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무허가 판자촌을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번듯한 아파트를 올려 서울의 모습을 바꾸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불도저 시장이라 불리던 김현옥 서울시장이 있었습니다. 김현옥 시장은 빠르게, 눈에 보이게 누구나 알 수 있는 성과를 내고 싶었습니다. 1971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었기에 정치적 성과가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산 꼭대기에 산빛 아래 높디 높은 곳에 지었습니다. 왜 하필 그런 위험한 곳에 지었느냐고요? 당시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높은 곳에 지어야 청와대에서 잘 보이지 않겠느냐. 눈에 보이는 성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안전은 뒷전이었습니다. 주민들의 생명은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마포구, 창전동, 와우산 기슭. 70도가 넘는 가파른 산빛 아래 와우 시민아파트 19개 동이 올라갔습니다. 착공이 1969년 6월 26일, 완공이 같은 해 12월 26일, 고작 6개월 만의 공사였습니다. 5층짜리 콘크리트 건물 19동을 반년 만에 뚝딱 지어 올린 것입니다. 서울시가 책정한 건축 비용의 절반도 안 되는 돈으로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이촌동 한강맨션 아파트의 시공비가 평당 12만 원이었는데 와우 아파트에 실제로 투입된 비용은 평당 만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12분의 1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시공을 맡은 건설업자 박영배라는 자는 무면허였습니다. 건설 면허가 없는 사람이 아파트를 지은 것입니다. 그는 관련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공사를 따냈고 자재비를 아끼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설계도에는 기둥 하나에 철근 70개가 들어가야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70개가 있어야 건물의 무게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어간 철근은 고작 5개, 70개 중 5개, 나머지 65개는 어디로 갔겠습니까? 건설업자의 주머니로 들어간 것입니다. 시멘트는 넣는 신용만 했습니다. 콘크리트라고 하기에는 모래와 자갈을 대충 섞어 반죽한 것에 가까웠습니다. 사고 이후 조사에서 드러난 콘크리트 구조물은 시멘트보다 자갈과 이물질이 더 많았습니다. 심지어 반죽에 사용한 물조차 깨끗한 물이 아닌 불순물이 가득한 하수도 물이었습니다. 70도 경사의 산빛 아래 세워진 건물, 뒤쪽만 겨우 안반 위에 얹혀 있었고 건물 무게의 4분의 3을 지탱해야 하는 앞쪽에는 기둥 7개만 덜렁 박아서 기초를 삼았습니다. 그 기둥마저 깊이가 2m에 불과했고 단단한 안반이 아닌 부토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시한폭탄이었습니다. 1970년 3월 20일 주민들이 14동과 15동의 기둥에 금이 간 것을 발견하고 관할구청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주일 뒤 1970년 4월 8일 새벽 6시 40분 주민들이 아직 깊은 잠에 빠져있던 시각이었습니다. 와우 시민아파트 제15동이 산 아래로 넘어가듯이 통째로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5층 건물이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콘크리트 덩어리와 철근 조각이 뒤엉켜 쏟아져 내렸고 그 잔해가 아파트 아래에 있던 판잣집 3채까지 덮쳤습니다. 한 생존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잠자다 방바닥이 아래로 꺼지는 것 같아 눈을 떴는데 그 순간 천장과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온몸이 콘크리트 파편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3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4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아파트에서 잠을 자다 변을 당한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래 판잣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한 명도 무너진 잔해에 깔려 숨졌습니다. 준공사 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고작 넉 달. 생각해 보십시오. 내 집이 생겼다고 기뻐하며 이사를 했을 것입니다. 좁지만 판잣집보다는 낫다고. 비가 새지 않는다고. 수세식 화장실이 있다고. 그렇게 좋아했을 것입니다. 가족들과 새 집에서 첫 번째 설날을 보내고 첫 번째 봄을 맞이하려던 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봄이 오기 직전에 집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가족 위로 사고 이후 전면적인 안전 점검이 실시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시민아파트 434개동 중 349개동이 안전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체의 80%가 넘는 아파트가 위험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1971년부터 77년까지 101개동이 철거되었습니다. 철거 비용만 50억 700만 원이 들었는데 이 금액이 447동을 짓는 데 든 비용과 맞먹었습니다. 짓는 것보다 부수는데 더 많은 돈이 든 셈입니다. 시민아파트 추가 건설 계획은 전면 폐기되었습니다. 김현옥 시장은 사고 일주일 만에 경질되었고 마포구청장과 건축 설계자, 건설회사 사장이 줄줄이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34개의 소중한 생명, 그리고 아파트라는 단어에 깊이 새겨진 불신과 공포. 아파트는 무너진다. 콘크리트 덩어리에 파묻혀 죽는다. 높은 건물에 사는 것은 위험하다. 대한민국 아파트 역사의 첫 페이지는 이렇게 눈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와우식 근대화라고 불렀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텅 빈 졸속과 부정부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한민국은 여기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눈물을 닦고 이를 악물고 더 단단하게, 더 안전하게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와우 아파트 비극이 있기 전 이미 대한민국 아파트의 작은 씨앗은 뿌려져 있었습니다. 1962년 7월 대한주택공사가 창립됩니다. 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고 관리하는 국가기관이 탄생한 것입니다. 같은 해 12월 서울 마포구 도화동 마포형무소 농장터에 10개 동 642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마포아파트,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단지식 아파트였습니다. 한 동 두 동이 아니라 10개 동이 하나의 단지를 이루어 들어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 단지의 원조가 바로 이 마포 아파트였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 직무대행은 준공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혁명, 한국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 이 마포 아파트는 나중에 1971년 대통령 선거 포스터 배경으로도 사용될 만큼 국가적 자부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처음부터 환영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전혀요. 고층 건물에서 사는 게 무섭다. 연탄가스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위층이 더 위험하다. 콘크리트 건물은 여름에 찌고 겨울에 춥다.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초기 입주율이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642가구 중 고작 60가구 남짓만 들어온 것입니다. 나머지 방들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다급해진 현장 소장은 어떻게 했을까요? 직접 연탄가스가 샌다고 소문난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잤습니다. 인간 생체 실험이라고 불렸던 그 행동으로 주민들의 불안을 달래야 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잤는데 아무 일도 없지 않습니까? 하면서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파트에서 잠을 자는 것조차 목숨을 걸어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파트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이 불과 60여 년 전입니다. 와우 아파트 참사 이후 정부는 아파트 정책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빈민층을 위한 졸속 아파트가 아니라 안전하고 쾌적하고 품격 있는 아파트를 짓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부실공사로 무너진 아파트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오히려 더 높이, 더 좋게, 더 안전하게 짓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와우 아파트 참사가 일어난 바로 그 해, 1970년 이촌동에 한강맨션이 들어섭니다. 한강 조망권, 최대 55평형, 알루미늄 세시, 상수 온수 공급 시스템,
그리고 국내 최초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아파트 한강맨션은 한국 최초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판자촌에서 올려다보기만 했던 한강 옆에 번듯한 아파트가 서 있는 모습은 당시 사람들에게 꿈과 같았습니다. 이때부터 아파트는 서민의 위험한 집이 아니라 중산층의 꿈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공 아파트의 시대가 활짝 열립니다. 주공, 대한주택공사의 줄임말이지요. 1971년 3월 한강맨션을 시작으로 서울 전역에 5층짜리 단지형 주공 아파트가 빠르게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1976년 잠실주공 1단지, 1977년 잠실주공 5 단지가 완공되면서 고층 아파트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반포 아파트 단지는 1971년부터 79년까지 7,900여 호가 건설되었고, 잠실 아파트 단지는 1975년부터 78년까지만 9,180호가 들어섰습니다. 1980년부터 84년까지는 과천 신도시에만 3,500여 호가 건설되었고, 1986년부터 89년까지는 상계 신시가지에 무려 42,800여 호가 지어졌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벽돌로 된 입구, 흰색이나 베이지색 외벽, 뒷베란다 부분이 살짝 튀어나온 독특한 구조, 연탄 보일러, 좁지만 우리 가족만의 공간, 그리고 1층 우편함 위에 붙어있던 작은 폐찰, 건설을 책임진 사람들이라는 문구 아래에 감독과 시공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맨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보금자리를 건설하였습니다. 아, 그 문구를 읽으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와우 아파트의 비극 이후 정성을 다하겠다는 그 다짐,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는 그 약속, 그것이 주공 아파트의 정신이었습니다. 80년대에 들어서면 주황색 외벽의 주공 아파트가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 주공 아파트가 들어섰고, 주공이라는 이름은 곧 우리 집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 시절 주공 아파트에서 자란 아이들이 있습니다. 벽돌 입구를 지나 좁은 계단을 오르고 연탄 보일러 옆에서 밥을 먹고 단지 안놀이터에서 뛰어놀던 그 아이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습니다.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주공 아파트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과정 그 자체였습니다. 판자촌의 눈물을 닦아준 첫 번째 손수건이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 대한민국은 또 한 번의 역사적 결단을 내립니다. 200만 호 주택 건설 계획.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집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서울의 집값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치솟았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정부는 서울 근교에 대규모 신도시를 건설하기로 합니다. 수도권 1, 기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이 5개의 이름이 대한민국 주거 역사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허허벌판이었던 땅 위에 수만 호의 아파트가 일시에 들어섰습니다. 도로가 깔리고 학교가 세워지고 상가가 들어서고 하나의 도시가 통째로 만들어졌습니다. 세계 건설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대규모 주거단지 건설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아파트 거주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1995년 아파트 거주 가구 비율 26.8%, 2000년 36.6%, 2005년 41.7%, 2019년 마침내 50%를 돌파합니다. 그리고 2023년 기준 전체 가구의 53.1%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172만 가구입니다. 전체 주택 1955만 호중 아파트가 1263만 호로 64.6%를 차지합니다. 공동주택까지 합하면 79.2%에 달합니다. 1975년에는 서울주택의 83%가 단독주택이었고 아파트는 고작 8%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서울만 해도 아파트가 59%로 대표적인 주거 형태가 되었습니다. 단독주택은 10.4%로 줄었습니다. 50년도 지나지 않아 그 비율이 완전히 뒤집힌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아파트 공화국이 된 것입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나라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아파트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오직 대한민국만의 독자적인 주거 시스템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경악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온돌 바닥 난방.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라디에이터라는 것으로 난방을 합니다. 뜨거운 금속 덩어리가 방 한쪽 벽에 붙어 있고 그 앞에만 따뜻하고 조금만 떨어지면 싸늘합니다. 바닥은 언제나 차갑습니다. 겨울에 맨발로 바닥을 밟으면 발이 시립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바닥 전체에서 은은하게 열이 올라옵니다. 온 방이 고르게 따뜻합니다. 한겨울에도 맨발로 걸어 다녀도 포근합니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들어 누우면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님들이 수천 년 전부터 사용했던 온돌 문화가 현대 아파트 건축 기술과 만나 이루어낸 기적입니다. 아궁이에 불을 떼던 구들장이 보일러와 난방 배관으로 진화한 것입니다. 한국에 처음 온 외국인들이 바닥에 앉았다가 바닥에 누웠다가 감동해서 울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바닥에서 열이 나온다고? 이것만으로도 럭셔리 아파트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반응입니다. 둘째, 지하주차장. 한국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은 외국인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는 공간 중 하나입니다. 에폭시 코팅이 된 반짝이는 바닥, 정렬된 주차선, 곳곳에 설치된 CCTV, 차량 번호 자동 인식 시스템, 지상에는 차가 한 대도 보이지 않고 대신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와 산책로와 정원만 있습니다. 주차장 바닥이 집 안거실보다 깨끗하다. 매일 누군가가 광을 내는 것처럼 반들반들하다. 이런 반응이 쏟아집니다. 셋째, 분리수거 시스템. 한국 아파트 단지의 분리수거장은 그 자체가 하나의 문화이자 시스템입니다. 종이, 플라스틱, 캔, 유리, 스티로폼, 음식물 쓰레기까지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고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방식으로 깔끔하게 배출됩니다. 이런 시스템은 외국에서는 고급 주택가에서도 보기 힘든 것입니다. 넷째, 무인 택배함과 경비 시스템. 택배가 오면 경비실에서 수령해주거나 무인 택배함에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원하는 시간에 찾아가면 됩니다. 부재 중에도 택배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이 시스템은 외국인들에게는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24시간 경비 시스템, 경비원이 단지 출입을 관리하고 외부인의 무단 출입을 통제합니다. 미국에서는 이 수준의 보안을 갖추려면 월 관리비가 수백만 원이 넘는 고급 콘도미니엄에 살아야 합니다. 다섯째, 월패드 스마트홈. 현관앞 방문자를 화면으로 확인합니다. 엘리베이터를 집 안에서 미리 호출합니다. 가스 밸브를 원격으로 잠급니다. 각 방의 온도를 개별적으로 조절합니다. 조명을 켜고 끕니다. 등록된 차량이 주차장에 진입하면 알림이 옵니다. 이 모든 것을 벽에 달린 패널 하나로 혹은 스마트폰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이후에 지어진 한국 아파트에는 이런 시스템이 거의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표준인 것입니다. 여섯째,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놀이터, 어린이집, 피트니스 센터, 독서실, 경로당, 산책로, 분수대, 수변시설. 하나의 아파트 단지가 하나의 작은 도시와 같습니다. 단지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일상생활의 대부분이 가능합니다. 갑자기 필요한 물건이 생기면 단지 상가에 내려가면 되고, 아이를 놀이터에 보내면 되고, 운동을 하고 싶으면 피트니스 센터에 가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 아파트의 기본 사양입니다. 외국에서는 이 수준의 시설과 서비스를 갖추려면 최상급 럭셔리 콘도미니엄에 살아야 합니다. 그것도 관리비가 한 달에 미국 달러로 $1,000에서 $3,000, 우리 돈으로 140만 원에서 400만 원 이상 나옵니다. 한국에서는요, 일반 아파트 단지에서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성냥갑이라고 조롱받던 건물이 감옥 같다고 비웃음 당하던 그 아파트가 이제 전 세계가 배우고 싶어하고 따라짓고 싶어하는 미래형 주거 모델이 된 것입니다. 해외 커뮤니티에서 한국 아파트 단지 사진이 올라오면 이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답답하다, 획일적이다, 감옥 같다는 댓글이 대부분이었다면 이제는 정반대입니다. 한 호주인이 쓴 글입니다. 사진으로 보면 촌스럽고 답답해 보이지만 한 달 동안 직접 살아보니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지하주차장, 놀이터, 유치원, 분수대, 정원, 야외 좌석이 모두 단지 안에 있었다.
아파트 내부에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현대적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었다. 또 다른 외국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기능이 완벽하게 갖춰진 한국의 아파트가 최고다. 미적인 아름다움은 개인의 취향일 뿐이다. 한국은 전통 기와집 같은 독특한 역사적 건축물뿐 아니라 현대 건축 기술력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인 것 같다. 오,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 현관 월패드를 터치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고 단지 안 편의점에서 우유를 사오는 그 평범한 일상이 세계인들에게는 꿈의 주거 환경인 것입니다. K-팝이 세계를 휩쓸고 K-드라마가 세계를 울리고 K-푸드가 세계의 입맛을 사로잡더니 이제는 K-아파트가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의 건설 기술이 국내에만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대한민국의 건설 산업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를 호령하고 있습니다. 1965년 현대건설이 태국고속도로 공사를 수주하면서 해외 진출에 첫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해외에서는 한국 건설사를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한국? 그 전쟁 나라?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로부터 59년이 지난 2024년 한국 건설 산업의 해외 누적 수주액이 마침내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조 달러,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금액인지 감이 오십니까? 반도체에 이어 자동차에 이어 세 번째로 1조 달러 산업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세 번째 1조 달러 산업, 그것이 바로 건설입니다. 현대건설. 1965년 첫 해외 진출 이후 누적 수주 금액 1,495억 달러, 해외 건설 부동의 1위입니다. 2025년에는 해외 건설의 탑 최초의 금색 탑을 수상했습니다. 삼성물산 누적 수주 금액 980억 달러, 2025년 해외 건설 수주 1위를 탈환했습니다. 삼성 E&A 915억 달러, GS건설 715억 달러, 대우건설 706억 달러. 이 기업들이 세계 어디에서 무엇을 짓고 있는지 아십니까? 카타르에서는 2000메가와트 규모의 초대형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380kV 송전 인프라와 천연가스 처리 플랜트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라크에서는 31억 달러 규모의 바스라 해수 처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파나마에서는 수도 파나마시티에 지하철 3호선을 놓고 있습니다. 체코에서는 187억 달러, 우리 돈으로 26조 원 규모의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하노이의 대규모 복합도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텍사스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조지아에 전기차 공장을 세우고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폴란드와 스웨덴에서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사업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국내 건설사의 해외 수주 총액은 413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거의 2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중동 지역에서만 전체 수주의 54%를 차지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5년 전 철근 5개로 아파트를 짓다가 통째로 무너져 내린 나라가 있었습니다. 와우식 근대화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거대하고 가장 복잡한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있습니다. 완공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스카이라인을 바꾸고 있습니다. 사막 위에 발전소를 세우고 바다 위에 플랜트를 올리고 땅속 깊은 곳에 원자로를 짓고 있습니다.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품질로.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판자촌에서 시작한 나라가 이제 세계의 도시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와우 아파트의 잔해 위에서 눈물을 흘리던 나라가 이제 중동의 뜨거운 사막 위에, 유럽의 넓은 평원 위에, 미국의 거대한 대지 위에 K건설의 깃발을 당당하게 꽂고 있습니다. 외국의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한국 건설사를 만나면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당신들의 나라는 전쟁의 폐허에서 어떻게 이런 건설 강국이 되었습니까? 그 물음에 대한 답은 하나입니다. 사람의 힘, 대한민국 국민의 힘,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맨손으로 기적을 빚어낸 불굴의 정신, 그리고 그 정신의 원류에는 언제나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멈추어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벽돌을 날랐고, 누군가 시멘트를 비볐고, 누군가 철근을 묶었습니다. 뜨거운 여름의 아래서 매서운 겨울 바람 속에서 묵묵히 일했습니다. 1960년대 판자촌에서 새벽같이 일어나 연탄을 나르던 아버지들이 계셨습니다. 공장에 새벽 4시 반에 출근해서 밤 10시가 넘어서야 돌아오던 어머니들이 계셨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시멘트 가루를 뒤집어 쓰고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벽돌을 쌓고 높은 비계 위에서 아찔한 작업을 하던 젊은 노동자들이 계셨습니다. 안전모 하나가 전부였던 시절, 안전장비라고는 변변한 것이 없었던 시절, 그래도 이를 악물고 일했습니다. 보릿고개를 넘기며 자식들 하나라도 더 배불리 먹이려고 자기 밥그릇은 반으로 줄이던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자식 학비를 대느라 겨울에도 양말 한 켤레 새로 사지 못하던 부모님들이 계셨습니다. 연탄 배달, 식모살이, 봉제 공장, 구두 닦기, 새벽 시장 좌판, 무엇이든 했습니다.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힘들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프다고 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우리 자식들은 우리처럼 살지 않게 해주자.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그 투박한 손마디에 새겨진 굳은 살이 오늘 대한민국 아파트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 휘어진 허리가 세계 최고 주거 강국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 주름진 얼굴에 흘렀던 땀방울이 반짝이는 아파트 유리창에 비치고 있습니다. 와우 아파트가 무너졌을 때 대한민국은 울었습니다. 1993년 청주 우암상가 아파트가 무너졌을 때 또 울었습니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다시 울었습니다. 1995년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502명의 목숨이 쓰러지는 것을 지켜보며 온 국민이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무너질 때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주저앉을 때마다 더 강하게 버텼습니다. 건축물 안전진단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감리제도가 근본부터 개선되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부실공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매번 눈물 위에 교훈을 새기고 그 교훈 위에 더 단단한 건물을 올렸습니다. 무너진 콘크리트 조각 위에 새로운 법률을 세우고 희생자들의 넋 위에 안전기준을 높였습니다. 한국의 아파트 역사는 눈물의 역사입니다. 동시에 그 눈물을 딛고 일어선 부활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매 순간 그 중심에는 항상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땀을 흘리며 일한 당신, 가족을 위해 허리가 휘도록 일한 당신, 보릿고개를 이 악물고 버텨낸 당신, 판자촌에서 시작해 주공아파트에서 아이를 키우고 신도시에서 손주를 안아본 당신, 오늘 전 세계가 감탄하는 대한민국의 아파트는 여러분의 땀방울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아파트의 바닥난방에 감동하고 지하주차장의 깨끗함에 놀라고 스마트홈 시스템에 경악할 때 그들은 모릅니다. 그 바닥 아래에 얼마나 많은 땀이 스며 있는지를, 그 벽 뒤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마르지 않은 채 남아있는지를, 그 기둥 속에 얼마나 단단한 의지가 밝혀 있는지를. 여러분이 흘린 그 땀은 절대로 단 한 방울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그 눈물은 더 강한 대한민국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견뎌낸 그 고통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적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보겠습니다. 1960년대 판자촌에서 시작했습니다. 비가 새는 양철 지붕 아래서 연탄 하나로 겨울을 버텼습니다. 1970년 와우 아파트가 무너졌습니다. 34명의 생명이 졸속 행정과 부실, 공사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아파트 역사의 가장 뼈아픈 상처였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대한주택공사가 설립되었고 마포아파트가 세워졌고 한강맨션이 올라갔고 주공아파트가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일기 신도시가 탄생하면서 대한민국은 본격적인 아파트 공화국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2023년 현재 대한민국 가구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전체 주택의 거의 3분의 2가 아파트입니다. 바닥 난방, 지하 주차장, 분리수거, 택배 시스템, 스마트홈, 커뮤니티 시설, 세계 어디에도 없는 K-아파트 시스템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건설 기술은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해외 건설 누적 수주일 조달러를 돌파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중동의 사막에서 유럽의 평원에서 미국의 대지에서 대한민국의 건설 기술이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와우 아파트의 잔해 속에서 울던 나라가 이제 체코에 원전을 짓고 카타르에 태양광 발전소를 세우고 파나마에 지하철을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을 바라보며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가 어떻게 이런 주거 강국이 되었느냐? 판자촌에서 출발한 나라가 어떻게 세계 건설 시장을 호령하고 있느냐? 그 대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맨손으로 벽돌을 쌓고 허리가 휘도록 일하고 자식들 배불리 먹이는 것이 유일한 꿈이었던 그 위대한 보통 사람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판자촌의 양철 지붕 아래서 이를 악물고 공동 화장실 줄을 서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새벽 공장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으며 내일은 나아질 것이다 라고 믿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모여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르신들, 시니어 세대 여러분, 여러분이 계셨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깊이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땀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전 세계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쌓아 올린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세계가 고개를 숙이며 인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여러분이 만들어낸 이 위대한 나라를, 여러분의 손주들이 뛰어노는 이 아파트 단지를 오래오래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기둥입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의 철근입니다. 와우 아파트에 빠져있던 그 철근을 여러분이 한 개 한 개 다시 채워놓은 것입니다. 70개 중 5개밖에 없던 그 철근을 여러분이 평생의 노력으로 70개를 채우고 100개를 채우고 1000개를 채워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채워 넣은 그 철근 덕분에 대한민국은 어떤 바람에도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여러분의 자긍심을 가득 채워드리는 영상으로 매주 찾아뵙겠습니다. 주변의 친구분들, 동료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시면 더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